테드 번디는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현대 사회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높은 지능,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라는 외적 조건들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테드 번디는 1946년 11월 24일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이미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였던 루이스 쿠엘의 아들로 태어난 번디는 어린 시절 자신의 할머니를 어머니로, 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는 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번디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매력적인 아이였으며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후에 연쇄살인범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 초 번디는 어머니와 함께 워싱턴주 타코마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존스톤 번디와 결혼했고 테드는 그의 성을 따라 번디라는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번디를 잘 대해주었지만 번디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분노와 혼란을 경험했다고 여겨집니다. 번디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화당 정치 활동에도 관여했습니다. 또한 위기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기에 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청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여성들은 그에게 쉽게 호감을 느꼈고 남성들도 그를 믿을 만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후에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번디는 엘리자베스 클로퍼라는 여성과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클로퍼는 후에 번디와의 관계를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그 안에서 번디의 이중적인 모습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연인이었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번디의 첫 번째 확인된 살인은 1974년 1월 4일 워싱턴 대학교 학생 린다 히일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일리는 자신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방에는 피가 묻은 침대 시트와 베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번디의 본격적인 살인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번디는 특별한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으며 특히 긴 갈색 머리를 가진 여성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학 시절 그가 사랑했던 여성이 그를 떠났던 경험이 이러한 선택 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번디의 범행 방식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는 팔에 깁스를 하거나 목발을 사용하여 자신을 무력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자신의 차 근처로 유인했습니다. 일단 희생자가 그의 차에 가까이 오면 그는 갑작스럽게 그들을 공격하여 기절시키고 납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지능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번디는 미국 전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워싱턴주에서 시작되어 오레곤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아이다호주,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로리다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번디는 각 지역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1974년 한 해 동안만 8명의 여성이 실종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번디의 소행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1974년 10월 제이니스 오트와 데니스 나슬룬드를 같은 날 납치하여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번디의 대담함과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타주에서의 범행은 번디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는 1974년 9월부터 1975년 8월까지 유타 대학교 로스쿨에 다니면서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시기에 번디는 낮에는 성실한 법학도로, 밤에는 냉혹한 살인마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범죄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1975년 1월부터 1975년 7월까지 최소 5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범행은 특히 잔혹했는데 번디는 희생자들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으며 때로는 시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범죄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디는 1975년 8월 1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첫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를 정지시키고 차를 수색한 결과 수갑, 아이스픽, 스키 마스크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체포로 인해 번디는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연쇄살인 행각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3월 1일 번디는 캐롤 다론치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 1급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론치는 번디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증언은 번디를 법정에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번디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디의 법적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7년 그는 콜로라도주 에스펀으로 이송되어 캐린 캠벨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번디는 자신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는 그의 법률 지식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77년 6월 7일 번디는 에스펀 법원에서 첫 번째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법원 도서관 창문을 통해 탈출했지만 6일 후 체포되었습니다. 이 탈옥 시도는 번디의 대담함과 계획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체중을 줄여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몸을 만들었고 탈출 경로를 미리 계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77년 12월 30일의 두 번째 탈옥이었습니다. 번디는 감방 천장을 통해 탈출했고 이번에는 15시간의 시간을 벌어 콜로라도주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를 거쳐 플로리다주로 향했고 거기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도착한 번디는 크리스 아겐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텔러에시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인 충동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78년 1월 15일 새벽 번디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치 오메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했습니다. 이날 밤 번디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기숙사에서 리사 리비와 마거릿 바우먼을 살해했고 캐런 찬들러와 캐시 클레이너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번디는 희생자들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구타했으며 심지어 시체를 능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번디의 범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 오메가 사건으로부터 몇 주 후인 1978년 2월 9일 번디는 12살 소녀 킴벌리 리치를 납치하여 살해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범죄로 기록되었으며 동시에 그의 희생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리치 사건은 번디의 범죄가 더 이상 특정 유형의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번디는 1978년 2월 15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최종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받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번디의 재판은 1979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치 오메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살인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번디는 여전히 자신의 변호를 맡았으며 법정에서도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때로는 언론과 방청객들에게 윙크를 하거나 미소를 짓는 등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치 오메가 기숙사에서 발견된 번디의 치아 자국,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다양한 물적 증거들이
그의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1979년 7월 24일 번디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기이자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에는 킴벌리 리치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번디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2건의 사형 선고를 받은 번디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사형수 감방에서 9년간을 보냈습니다. 번디의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지능, 표면적인 매력, 감정적 공감 능력의 결여, 그리고 조작적인 행동 패턴은 모두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번디의 경우 그의 범죄는 성적 욕구와 지배욕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범행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납치한 후 성폭행했고 때로는 시체를 며칠씩 보관하며 계속해서 능욕했습니다. 이는 그의 범죄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극도의 지배욕을 충족시키는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번디의 어린 시절 경험도 그의 범죄 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거부감 등이 그의 여성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연인에게 버림받은 경험은 그의 범죄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번디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건은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연쇄살인범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괴팍한 인물로 생각했지만 번디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교육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악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교훈을 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번디 사건은 또한 여성들의 안전의식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인 친절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들에게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여성 안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번디 사건은 법 집행기관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범죄가 여러 주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주간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번디의 범죄 패턴을 초기에 파악하지 못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FBI는 연쇄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부서를 신설했고 주간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번디 사건은 또한 범죄 심리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높은 지능과 사회적 기능이 범죄, 행동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오전 7시 16분 테드 번디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전기의자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처형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으며 교도소 밖에는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충격과 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처형 직전 번디는 여러 차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소 30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으며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외부 요인을 자신의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려 했습니다. 번디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조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고 사회적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번디의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죄학, 심리학, 그리고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연쇄살인범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었고 수많은 책, 영화,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중적인 성격과 사회적 기능 능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들은 번디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현재의 수사 기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의 발전, 주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연쇄범죄 대응 매뉴얼의 개발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번디 사건의 영향을 받아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번디 사건이 여성 안전 의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여성 안전 교육, 자기 방어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한 데이팅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번디 사건의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건은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한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디 사건은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가족들의 상실감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피해자 중심적 사법 시스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드 번디는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쇄살인범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높은 지능, 사회적 성공이라는 외적 조건들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4년간의 범죄 행각은 최소 30명의 무고한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그의 범죄는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번디 사건은 동시에 중요한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법 집행기관들의 협력 체계의 강화, 범죄 심리학의 발전, 여성 안전 의식의 증진,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호 시스템의 개선 등이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드 번디의 이야기는 악의 얼굴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때로는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번디의 사건은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영원한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